사실은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복소수 장이 뭔가요? 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걸 설명하기가 너무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에서 한 번 더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인식하고 바탕을 두고 생각의 지점을 맞추는 그 물리학적 현실이 물리학적 실제가 3차원이에요. 우리는 3차원 공간과 그 다음에 이제 한 차원에 갔다가 더하면 이제 시간이라는 4차원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3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인간의 인식은 2차원 평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명암을 통해 가지고 거리를 3차원 공간감으로 해석해 가지고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뒷면을 볼 수는 없거든요. 내가 바라보는 거는 평면이에요. 그러니까 평면이고 나머지는 뇌가 인식해 가지고 그 나머지를 갖다 해석할 뿐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명확하게 2차원 평면입니다. 바라보고 특히 시각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2차원 평면일 뿐인 거예요. 나머지는 뭐야? 뇌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으로 나머지 부분들을 해석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2차 방정식을 배울 때 2차 방정식의 해는 이 방정식의 해가 뭘로 나와요? 실수로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수로 인식이 되는데, 자, 실수의 특징은 뭐냐면 순차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열이 분명하고 그 공간이 연속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데, 그것을 물리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형적 인식이라고 하거든요. 뭔가 이것이 연결이 되는 그런 인식이라는 거죠. 그 인식하에서는 도약이라든지 비약이라든지 나머지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되지 않아요. 네. 그런데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우주의 실제라고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뭐야? 가장 낮게 잡아도 11차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우주와 현대 물리학에서 그나마 수학적, 기하학적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추론한 차원을 따져봐도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감각과 그 다음에 과학이 인식한 세상에 대한 실제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만약 11차원이 우리가 세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라면 우리가 3차원 이상에서는 3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에 들어가면 그 해가 실수뿐만이 아니라 뭐도 나와요? 복소수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은 3차원에 맞춰져 있어요. 우리의 상상력도 3차원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를 인식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우주를 그려낼 수 있는 뭔가 바탕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그래서 복소수 장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섣불리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것이 도대체 기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동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의. 그런데 이런 질문은 언어가 좀 다르겠지만 복소수장이 뭔가요? 하는 질문과 비슷한 기가 뭔가요? 도가 뭔가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은 저뿐만이 아니라 아주 고대 성인들도 다 받았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시지불견을 명활히 하고, 자, 시지불견, 그것을 보아도 불견, 볼 수 없다 라고 이름하는 것을 일컬어 이라고 한다. 이라고 하고, 보아도 볼 수 없는 것을 이라고 하고, 청지불문 명활히, 자,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것을 희라고 하고, 박지부득 명활미, 하나니 잡아도 잡을 수 없는 것, 만져도 만질 수 없는 것을 미라고 하니, 무슨 얘기냐면 존재하기는 하되 희미하고 명확치 않은 것들,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다 라고 노자도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차삼자 불가 치힐, 이 세 가지 것은, 이 세 가지는 치힐, 이치로 힐, 따질 수 없는 것이니까,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는 캔낫이죠.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고로 혼위위일, 고로 이것을 합하여 그냥 하나로 인식하고 말한다 라고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희미 라고 하는 이제 이 용어가 노자가 사람들한테 설명한 거예요. 도가 뭡니까? 도는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됩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노자는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나름대로 설명을 한 겁니다. 복수수장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나름대로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건 뭐냐면 노자만 이런 질문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지저스도, 예수님도 이런 질문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도마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다른 복음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도마복음에 나오는데 너무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에게 눈이 보지 못하는 것, 뭐예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귀가 듣지 못한 것, 뭐라 그랬어요? 희. 손이 만지지 못하는 것, 잡아도 잡을 수 없는 것, 이희 미.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여기 이제 한 가지가 첨가되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아니한 것을 주리라. 뭘 주겠다는 거예요? 노자식으로 얘기하면 도가 뭔지를 갖다 알려주겠다. 천국이 뭔지를 알려주겠다. 그죠? 세상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겠다 라고 얘기를 갖다가 한 겁니다. 마치 이 순서도 똑같잖아요. 마치 예수님이 노자를 읽었다는 상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유사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도마복음은 다시 살펴봐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놓고 노자께서 말씀하셨다 이러면 도덕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서
성서 운동을 갖다가 했던 사람들 중에 역사적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복음은 철저하게 뭐야? 역사적 예수의 살아있는 예수의 은밀한 말씀을 전한 거잖아요. 나 도마가 듣고 전한 것이다. 그러니까 도마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복음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다 뭐예요? 구원자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로서 우리한테 다가오죠. 그런데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려고 하는 이제 움직임들이 신학 운동이 한 계파가 있어요. 이 계파에서는 도마복음이 나온 걸 갖다가 어마어마한 종교적 혁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1945년도에 이제 도마복음이 발견이 됐는데 1945년도에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지고 도마복음이 발견이 됩니다. 1945년. 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히로시마에 원폭이 떨어진 사건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도마복음이 발견이 된 것을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예수가 아니에요. 유대 왕으로서 세상에 나온 예수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예수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수가 주로 활동하던 그 무대 자체가 이제 갈릴리라는 지역이거든요. 이 갈릴리는 실크로드의 끝이에요. 그래서 실제 동서양의 문화들이 교류하는 그 현장 속에 예수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예수는 실크로드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사상들을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노자를 읽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서양이 교류되는 그런 문물이 교류되는 그 와중에 노자의 도덕경이 전달이 안 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갖다 보면 그리고 이 순서만 봐도 좀 어마어마한 유사성이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제 우리한테 말하기도 어렵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못하지만 분명히 세계에 가득 차 있는 어떤 것,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바탕,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허수를 이용한 복소수 장을 갖다가 우리가 수련 중에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근데 여기에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의식 활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가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야, 니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바탕으로 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사실은 가짜야.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진실을 갖다 내가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의식의 저 너머에 존재하는 거지. 저 너머에서 형성되는 거지. 사실은 인간의 의식 활동이라는 것이 우리의 전두엽에 모아져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혹은 교감신경, 그러니까 의식적인 어떤 활동, 여기에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우리의 기운의 상태가 대단히 항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머리에 몰려 있고 또 감각기관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눈에 있고 그러니까 다 앞으로 이제 쏠려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기운들을 갖다가 쓰려면 어떻게 돼요? 심장에 있는 기운을 끌어써야 되죠.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이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우리의 의식과 몸은 되게 분리가 됩니다. 의식과 몸이 분리되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나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와 그 다음에 내 영, 그러니까 나의 스피릿이죠. 나의 영이 내 머리나 내 가슴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닙니다. 사실은 이 영은 확장성이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에서 형성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의식을 통해서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이 차단이 되면서 이 영과 함께 만들어지는 수많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일으키고 세상을 갖다가 왜곡된 상태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몸과 분리되어 항상 긴장 상태에 이제 있게 된다는 거죠. 이 긴장이 과거에도 긴장이 있었겠죠, 분명히. 어쨌거나. 그런데 이게 근대라는 이제 새로운 성격의 시대를 만나면서 이 인간의 긴장을 끊임없이 고조시켜가지고 인간으로부터 생산력을 빼오는 시스템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이 세계인 거죠.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이것을 가장 첨단으로 빼먹는 방식으로 세상은 발전하고 자본이 발전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노동을 한 시간만 봐도 점점 근대로 올수록 점점 노동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중세를 우리가 유럽의 중세를 암흑시대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데, 중세는 축제의 시대예요. 수많은 축제가 있어요. 애들이 무슨 성 무슨 데이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금의 축제보다 훨씬 많은 축제가 중세 때 만들어집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요? 그냥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축제의 기간은 지배자가 그 축제를 만들어내는, 축제를 형성하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게끔 민중들이 이 벽을 치고 지들끼리 즐기면서 이제 노는 그런 장들이 마련이 되거든요. 이 도도한 흐름을 우리가 끊지를 못하거든요. 하다못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우리가 24절기, 그 절기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절기마다 뭐가 있었어요? 다 축제가 있었어요. 끊임없이 놀아요. 왜? 이들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지배자를 위해서 노예처럼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자율성을 그런 축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만들어갑니다. 이제 그걸 분석한 사람이 이제 바흐진이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17세기 이후에 모든 축제들이 이제 금욕주의가 나타나면서 모든 축제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축제들이 다 없애져. 그래서 근검하고 전략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초기에 돈을 안 쓰면 그 돈이 처음에는 돈이었다가 점점 사람들이 돈이 축적이 되면 그 돈이 뭐가 돼요? 자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500원을 가지고 빵을 사 먹으면, 5,000원을 가지고 빵을 사 먹으면 그거는 그냥 돈이죠. 그런데 한 5천쯤 돼가지고 인버스 한번 해볼까? 이러면 뭐예요? 그거는 이제 자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돈이 자본이 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걸 자본의 본원적 축적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본원적 축적기가 될 때는, 여기 되는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쓰면 안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 해가지고 신교인들이
근검 전략을 통해 가지고 신의 은총을 자본으로, 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종교와 이제 그것이 결합이 되거든요. 이 와중에는 중세에 있었던 모든 축제들이 다 사라지죠. 그래서 모든 축제들이 다 사라지는데 이게 축제가 다시 어느 순간에 이제 부활이 됩니다. 이게 부활이 되는 게 뭐 크리스마스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나타나는 게 대공황 시기가 공황과 함께 사람들이 생산 중심으로 가다가 그 생산이 과잉이 되니까 이걸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그때 이제 인위적으로 자본에 의해 가지고 축제가 다시 이제 부활한 게 요즘에 남아 있는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뭐 이런 형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점점 더 긴장을 합니다. 예전에는 8시간만 가서 일을 하면 됐는데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 특히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예를 들어서 산업사회하고 정보화 사회하고 사람들의 긴장도가 어디가 더 높을까를 따져보면 정보화 사회가 훨씬 긴장도가 높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산업사회에서 예를 들자면 산업사회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건설이잖아요. 벽돌에 내가 100장을 쌌어. 옆에 있는 친구는 80장을 쌌어. 그러면 100장을 싼 사람은 100장을 싼 대로 인정을 받습니다. 넌 그거보다 못하지만 80장을 쌌어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정보화 사회에 오면서 양상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어플을 만들었어. 옆에서도 어플을 만들었어. 저 사람도 어플을 만들었어. 그러면 똑같이 명상 어플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너는 좋은 어플을 만들었으니까 너는 100점을 줄게. 너는 좀 후진 걸 만들었으니까 넌 80점을 줄게. 너는 형편없는 걸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가사하니까 50점을 줄게. 이렇게 안 돼요. 그 중에 하나만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력한 것 자체가 완전히 기각이 되는 그 긴장감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나는 쓰레기통에 처박힐 수 있다라는 긴장감이 특히 산업사회 이후 훨씬 더 강도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쉬었는데 이제는 집에까지 가서 일거리를 가져가요. 그걸 창의력이다 뭐다 하면서 집에서도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남아있는 생산력을 갖다 마지막까지 긁어오는 시대, 끊임없이 긴장을 시키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정서에 이런 경우에는 특정 정서에 얽매이기 쉬우며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를 갖다가 이끌어내는 가장 커다란 힘은 뭐예요? 공포예요. 공동체가 나를 보호해 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10억. 이제 10년 전에 10억이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한 30억? 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데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건 30억쯤 되는 돈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나뿐만 아니에요. 옆에 친구뿐만 아니에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겁주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혹시 내가 생존해서 도태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공포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긴장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계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일단 우리의 무의식을 갖다가 형성합니다. 그래서 모모 스님이 자, 여러분 편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 알아. 좋다는 거. 가질 수 없는 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얘기, 훌륭한 얘기, 누구의 따뜻한 얘기 이런 것 정도로 내 삶을 갖다가 편안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미 우리들은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의 영역을 건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저 밑에 있는 근본적인 의식들을 갖다가 해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몸 앞쪽과 몸 뒤쪽에 기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불균형한 상태에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야? 이 균형을 갖다가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일단 우리의 의식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의 몸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좋은 얘기와 훌륭한 얘기를 한다고 해갖고 사람들이 편안해지는 게 아닌 거죠. 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공포라는 그런 무의식은 어느 순간에 이미 뭐야?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없는 몸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몸은 뭐야? 구조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균형이라는 것이. 그래서 명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접근할 때 우리의 의식적인 측면 이 한 부분만 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상호작용합니다. 몸이라는 거.